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제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합격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교재를 집필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그 합격에 맞게끔 우리 이제 그 합격을 단기할 수 있게끔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강의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학부와 석사와 박사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대학에서 그 학과장으로 그리고 대학 전임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실무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시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이 통제약물 복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수강명령 이 대상자 이 프로그램을 이 현장 총괄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요원이나 운영요원 그리고 이 사회복지 자격 그 관련해서 이 자격관리위원장도 맡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경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력들이 사회복지를 그야말로 오리지널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시설 경험 그리고 대학에서 일찌감치 여러 가지 사회복지 다양한 과목들을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전공서적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우리 행정관님들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행정관님들이 되실 텐데 이 공무원 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에 대해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강의를 접하게 되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지금 준비하고자 고민 중에 있거나 또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준비를 하려고 이제 결심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미 시험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선 이제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은 지금 이 강의 본 강의의 목적은 그야말로 사회복지를 전체적인 숲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를 또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 내에서 과연 공무원 시험이 이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이제 이 강의의 본 목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야말로 한판 강의입니다. 한판 강의. 한 판에 정리해 드린단 말이죠. 사회복지를. 이건 계란판이 아닙니다. 한판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한번 숲을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합격을 위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그 표대를 정해놓고 지금 정진하고 있으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표대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길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출발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길 가운데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인내하고 가기만 한다면, 결국 목표점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마 공부하시면서 각각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들이 달라가지고, 힘겨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하고 가시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열매를, 획득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이제 시험 대비 목적이니까요. 제가 이제 합격을 위한 필살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필살기. 합격의 첫 경입니다. 합격의 첫 경. 또 한편으로는 단박에 합격하는 거예요. 단박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노력 여하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방법론이 중요해요. 시험은 전략입니다. 전략. 아셨죠? 전략.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론을 다져라. 이론을 철저하게 다져야 합니다. 아셨죠? 제 강의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본 강의에 이론 단과 내용에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게끔 짜임새 있게 강의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교재 자체를 보시면 교재가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이론 다져라. 이론을 우선. 왜냐면 이론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기본 강의, 그리고 기초 강의, 심지어는 기초 강의 또는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무슨 법령 특강이다, 뭐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사실상 이론 강의 한 번이면 다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론을 다져라. 이론을 다지고 난 다음에 한번 꽉 뚫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거. 이거죠, 요거.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라. 이것은 아공법 저자도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학원 강의를 듣지 않고 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독학으로. 근데 이런 분들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시험에 뭐예요? 시험에 DNA예요. 시험에 DNA. 이것이 곧 시험의 족보입니다. 시험에 족보를 관파라. 예, 족보를. 기출문제를 보면 철저하게 분석하면 시험에 어떻게 지금 출제되는 경향을 알 수가 있을 뿐더러 이전에 나왔던 것을 끄집어 가지고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우리 이제 사회복지 수험 역사로는 최초로 1990년부터 그리고 최근 문제까지 역대 102회 문제를 아주 야심차게 제가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회차별로 보지 않고, 회차별로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 책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겹쳐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 전체적인 사회복지 내용 중에서 일반론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 책이든 어떻든 좋지만 제 책으로 공부하시면 이것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8년 이전 문제들이요. 서울시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중암출제 문제에 튕겨 나온단 말이죠. 행정론의 전달체계에서 보면은 이 서상목 교수님, 그리고 최일숙 교수님, 그리고 이제 김상준 교수님 논문이 1988년 논문이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에 그게 떴어요. 떴는데 다른 해설집에 보면은 이거 최근에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안 나와야 할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이전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최근 문제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공무원 시험은 철저하게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추적을 해가지고 아주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시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강의. 바로 제 강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철저히 분석하자. DNA, 시험의 족보를 파악하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폭과 깊이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제 강의가 이제 핵심을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론 다졌어요. 이론 다져서 이론 무장이 완벽히 된 겁니다. 완전히 총알이, 그죠? 총알도 이게 이제 이제 무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이제 어떤 무기가 효과적인지를 이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주 알았어요. 예.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제가 이 폭과 깊이를 조절해라. 왜냐면은 이론 강의를 할 때에는요, 제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많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폭과 깊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자, 시험에서 난이도가요, 난도가 만약에 이 정도 깊이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익사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포괄해요. 근데 만약에 요 수준, 나오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시험은 진화되고 있어요, 지금. 예, 진화하고 있음을 제가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게 진화되고 있구나. 예,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깊이 조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폭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시험에 폭이 요 정도로만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적어도. 예. 2012년 분권교부세 문제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분권교부세는 당시에 2012년 9월 20일 시험에서요,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근데 그거는요, 특히 이제 분권교부세도 많이 심하게 삐껴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분권교부세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그리고 행정론에서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방 분권화, 그 부분이 지역 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에서 거기서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교부세법이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유추해서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전에는 나오지 않은 이 삐껴나온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폭과 깊이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공부하면 시험을 포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그죠? 결국 예, 저같이 기출문제를 천차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는 사람한테 수업을 받으면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제 강의는 암기도 암기지만 무엇보다도 이해 중심입니다. 아셨죠? 이론을 다룰 때에는 이게 이해예요. 이해가 중심이 되고 나면 암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암기할 부분들,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암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급여의 종류라거나 또는 연도라거나 법 제정 연도나 뭐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은 외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22일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암기를 못해서 틀리는지 그건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 문제에서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점이에요. 이 옛날 문제는 아주 간단 문제여서 두 문자 암기법으로만 공부를 해도 됐지만 우리가 앵무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행정관님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잠재적 행정관님들인데 아주 그 두 문자 암기법만 막 반복해서 막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입니다. 아셨죠? 저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해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 도중 암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두 문자 암기법을 동원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 강의에 이제 오늘 한판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회복지사는요,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왜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이냐? 바로 9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예. 자, 9월 7일 보세요. 그죠? 예, 9월 7일 구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구출하는 날. 예, 구출하는 날. 근데 이제 이 9월 7일은 정확하게는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아예 정해놨어요. 아셨죠? 예, 사회복지의 날이다. 즉 우리는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선생님들의 열정이 세상의 평등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클라이언트, 사회적 배제자 이분들에게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아셨죠? 휴머니즘은 그들에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죠? 인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선생님들은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선생님들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자,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3월 30일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3월 30일이 뭐냐면, 아까는 사회복지의 날이었지만,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아셨죠? 사회복지사의 날이에요, 요것은, 보세요. 3월 30을 거꾸로 한번 3자를 뒤집어 보세요, 3자를. 3자를 뒤집어 놓고, 0이 남죠? 0을 가운데다 놓고, 예, 띵띵띵띵띵띵띵. 예. 이거, 예, 해 뜬단 말이죠, 해 뜬다. 그죠?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날은, 산에서 해 뜨는 날이에요, 해 뜨는 날. 예.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 빛, 결국 소금이죠. 예. 썩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회복지사의 날이 이렇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날은, 이게 이제 2011년에, 이것은 2011년에 이제 3월 30일에 법이 또 제정이 됩니다. 무슨 법이 제정되냐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아셨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했단 말이죠. 아셨죠? 예. 물론 이곳은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차이점은.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날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 다음인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전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는요, 십자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십자로. 예, 십자. 자, 이게 뭐예요? 덧셈이죠? 덧셈. 덧셈의 원리란 말이죠, 사회복지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전체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아까 이제 그런 세상에 구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십자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건 통합이란 말이죠. 통합. 사회 통합. 사회복지는요, 소셜 본드입니다. 소셜 본드. 그죠? 이게 뭐예요? 사회적 결속력이죠? 사회복지는 찢어져 있는, 가족, 그죠? 해체되어 가는, 그리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사회, 예. 결국 사유해체. 이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서 막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덧셈의 공식입니다. 덧셈의 공식. 그래서 통합이에요. 통합. 우리는 사회 통합. 아셨죠?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원리로서, 덧셈의 원리로서, 즉 더불어 삶의 원리로서 이제 사회복지를 한 판에 제가 딱 그려놨단 말이죠. 예. 보통 이제 사회복지를 넓게 공부하고 깊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T자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십자로 해야 합니다. 십자. 아셨죠? 이게 바로 덧셈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덧셈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사회복지. 우선 이제 제 책의 구성이면서 사회복지 전체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학 개론에. 자, 우선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시험에서 9월 22일 작년 시험에서는 5문제가 나왔어요. 2012년 시험에서는 5문제. 여기 이제 5문제가 나온 부분, 우선, 내용을 이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론이 먼저 나와요. 이 사회복지 일반론에서는 사회복지의 정의, 그죠? 이 정의.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복지의 개념인데, 정의에서는 이제 그 한정적 개념이냐, 즉 협의의 개념이냐, 광의의 개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율렌스키와 르보가 사회복지의 기능적 측면에서 개념을 또 정의를 하고 있죠.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즐 리버모어가 바로 이제 통합적 관점에서 이 개발적 관점을 또 제시를 했는데, 그게 최근 시험에 문제가 나왔죠. 워낙에 제도적 관점과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통합적 관점, 미즐 리버모어의 통합적 관점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공부하고 나면, 라이언제샨, 또, 그 이념적 정의가 나오죠. 선별주의, 즉, 애외주의냐, 보편주의냐. 이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사회복지 개념에. 예. 그리고 나서 한계 기준, 또, 사회복지 이제 제도, 사회복지는 지금 이제 제도로서 존재하죠. 그죠? 제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가. 사회복지는요, 맨 처음 시작이 상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와 피의존의 아주 욕구가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상호, 의존의 욕구. 그죠? 그래서 의존과 피의존의 이 관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의존은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부모를 또 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노인이 되면 또 우리도 의존 당해야 돼요. 그렇게 의존과 피의존의 관계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전에는 가족과 그리고 지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산업화가 되고 나서는 이게 그 기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공식적인 조직이 나서야 합니다. 즉 제도로서 존재해야 돼요. 사회복지가. 그래서 사회복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1차적인 기능이 바로 그래서 상호구조 기능이에요. 상호구조 기능. 그것은 상호 의존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도로서의 이제 사회복지,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기준도 나오죠. 윌렌스키와 르보가 적어도 이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로마니신의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를 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유사 개념, 이거 지금 다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는 뭐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사 개념, 이것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이제 사회사업,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안전망, 그죠?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회 보장,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와 유사 개념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일반론에서. 그리고 이제 대상과 주체, 접근 방법, 사회 문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의 대상은요. 사회복지가 뭐예요?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사는데 인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조직적인 노력이에요. 집합적인 노력. 아셨죠? 이 집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요. 사회복지의 집합적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집합적. 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아까 대상의 욕구와 문제죠. 결국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문제. 이 대상을 공부하게 되고요. 여기 또한 이제 주체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의 주체는 크게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민간과 공공이 혼합됐단 말이죠. 즉 제1섹터와 제2섹터가 혼합되어 있는 제3섹터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강의를 한번 쫙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은 아주 너무 쉬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초적인 개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주체에서 민간 공공 부분의 필요성, 그게 복지국가 황금기 때입니다. 보편주의가 확대되었던 그 시기인데 그때는 자 주체에 있어서 공공주체, 즉 복지국가의 필요성. 자, 혹시 이제 이거 아세요? 우리 이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라는 말이 막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주체가 국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주체가 사회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공급주체가. 자, 국가복지인데 이것은 국가가 이 복지를 책임지었는데 이 복지사회는 그야말로 국가뿐만 아니라 꼭 복지의 주체가 국가일 필요성은 있느냐? 국가가 아닌 다른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민영화 시켜버린 것, 이런 개념이 바로 복지사회의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체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복지의 필요성, 즉 시장의 비효율성, 즉 공공 부분에 있어서 국가 개입의 공공 부분 그 개입,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필요성, 그러니까 국가 개입, 제1섹터의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 위험의 상호 발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유가. 그죠?
그거 말고 또 이제 민간의 그러면 민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창의성, 경합성, 그죠? 예, 이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죠. 서비스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복지다원주의로 시장, 아니 꼭 공공부문만이 아닌, 자, 공공부문만이 아닌, 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비공식 부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부문만이 아닌, 바로 이 상업적, 자발적, 비자발적 부분, 요게 합치면 이게 뭐예요? 민영화예요, 민영화.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이 개념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 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접근 가능성입니다. 접근 방법. 즉, 전문적 접근이냐, 그 다음에 정책적 접근이냐,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이냐. 사회복지는요, 이렇게 또 나눠요. 자, 사회복지는 크게 이제, 마이크로와, 그 다음에, 자, 메조와, 그 다음에, 매크로로 나눕니다. 자, 마이크로는 직접 실천입니다. 직접 실천. 그 다음에 이제 메조는, 이 중범위죠. 이것은 미시적, 그 다음에 중범위, 그 다음에 거시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적 접근 방법은 바로 마이크로적 접근이고, 메조는 이제 보통은 행정, 후객평, 이런 것들이 이 과목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냐, 매크로냐, 둘로만 나누게 되면, 행정, 푸개평은, 즉, 메조는 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 거시적, 즉, 간접적 실천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직접 실천이고, 여기가 이제 간접 실천인데, 아셨죠? 메조는 간접 실천에 해당이 된다. 매크로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접근 방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회 문제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한마디로 사회 문제론이죠. 우리 전공 과목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 그 다음에 갈등주의적 접근,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각각의, 이 담론에 해당되는 사회 문제 이론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공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 2008년 이전에 아노미 이론이 문제가 나왔어요. 머튼에. 아셨죠? 네,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 시각에 이 낙인 이론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제 발달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의 발달은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준해서 봤을 때 빈민법 이전, 그 다음에 빈민법 단계, 그 다음에 민간활동기, 그 다음에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빈민법 시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빈민법 시대는 처음과 끝은 알아야 돼요. 연도에서. 막 무조건 연도를 다 쓸데없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예. 시험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연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엘리베스 빈민법이 1601년에 시작이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회복지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스 빈민법은 그 당시 느닷없이 나타난 건 아니죠. 예, 1572년부터 이 법들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엘리베스 빈민법입니다. 아셨죠? 물론 그 이전에, 영국에서 왜 국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영국의 빈민법 시대는요, 국가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가 돼서 그게,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시작이거든요. 아셨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단 말이죠. 이렇게 궁금성을 가져야 돼요. 예. 왜 국가가 개입되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대량 빈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량 빈곤. 빈곤이 그냥 막 나타났어요. 이것을 이제 국가가 아니고는 완전히 누가 개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로서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나 그 다음에 가격혁명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수장령으로 인해서 수도원을 해산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초기에 영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빈곤에 대한 대처를 노동 무능력자들은 노동자 조령으로 탄압하고 그 다음에 노동 무능력자들 이 사람들은 마녀 재판으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어요. 화형.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엘리베스 빈민법 이때에는 이 빈민법 시작되는 거죠. 그 빈민법이. 그리고 나서 엘리베스 빈민법 다음에
정주법이 나타나요. 1662년이긴 하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정주법.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주법 다음에 작업장법이죠. 그죠? 작업장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넷랜드법. 그리고 나서 개정구빈법. 이게 몇 년? 1834년입니다. 거기까지 공부하면 빈민법 시대가 끝나죠. 그런데 이 개정빈민법 이후에요.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언제냐면은 지금 아까 개정구빈법이요. 1834년이라고 했잖아요. 1834년. 빈민법이 끝나는 시기가 1834년입니다. 우리가 빈민법 시대, 그러니까 개정빈민법까지를 보니까 이 시기죠. 그런데요. 이미 영국에선 1700년대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언제 그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철도가 놓이게 되는, 영국의 처음으로 철도가 놓인 시기가 1825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지만 거기는 이미 철도가 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834년이면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1700년 후반에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막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립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공공부주만 남고 나머지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왜냐면은 사람이 빈곤하기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공공부주 하나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죠? 이 빈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부주예요, 공공부주. 공공부주의 시작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곤의 역사란 말이에요. 빈곤의 역사. 아셨죠? 예, 빈곤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빈민법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양한 문제가 도시화로 인해서, 핵가족화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이제 참여하게 되죠. 민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민간 활동 단계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자선조직협회, 1869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보관운동, 1886년. 그죠? 그 다음에, 1884년이죠. 1884년. 그러니까 1869년하고 1884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조사죠. 이거는 찰스 부스와 시븐 라운트리인데요. 이 찰스 부스는, 이 런던과 요크시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런던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자인 것을 발견해요. 대영 제국에서, 그것도 영국의 핵심, 심장부인 런던에서 런던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곤의 대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빈곤의 대발견 또는 빈곤의 재발견. 그래서 이 찰스 부스의 연구가 진짜 맞는가? 이걸 시븐 라운트리가 요크시에서 다시 연구하게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물량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인데, 라운트리가 개발했죠. 라운트리는 빈민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눴습니다. 그 1차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고 2차 빈곤이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1차 빈곤과 2차 빈곤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쫙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최저생계비고 그것이 전물량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최저생계비 방식으로 쓰고 있죠. 아셨죠? 그게 이때 나와요. 사회조사가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사회복지에서 이 자선조직과 인보관은 실천의 역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기능주의적 궤도와 원인론적 궤도가 분화되던 시기예요. 사회복지의 실천의 뿌리가 만들어진 시기예요. 뿌리가, 맹아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활동기는 실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요, 이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는, 이 공공부주의 시작 빈민법이라고 하다면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뿌리가. 아셨죠? 그래서 이 공제조합이 당시에 공장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끼리 자기들 개를 묻은 겁니다. 그게 곧 공제조합이에요. 서로 이렇게 아프면 도와주고 사고 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기금을 모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제조합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국가가 제도로 만드는 것이 이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우리가 1884년, 89년 해가지고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노령 유족
누령 폐절 유족, 즉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아셨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 이게 독일이 최초라고 하는 것은 강제가입 때문에 그래요. 강제가입. 사회보험은 이미 임의가입의 형식, 임의적으로 그냥 민간보험 우리 가입하듯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의 형태는 이미 유럽에 만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강제화시킨 것이 바로 독일이에요. 아셨죠? 독일. 자, 사회보험에서 임의가입이라고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죠. 팥죽에 팥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아무튼 이 사회보험 시대에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회보험 시대에 꼭 독일의 비스마르크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독일의 비스마르크에서는요, 아까 실업보험이 빠졌습니다. 그죠? 아까 질병, 의료보험인데,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제정됐는데, 실업보험이 빠졌죠? 고용보험? 그죠? 실업보험이 빠졌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영국의 1911년 자유당. 자유당이 1906년에 집권하게 되거든요. 보수당의 벨포를 눌러버리고 자유당이 집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당이 막 사회개혁 입법을 만들죠. 그게 바로 곧 뉴 리버럴리즘입니다. 네오가 아니라. 이것도 서울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죠. 뉴 리버럴리즘. 근데 이것조차도 다른 책에는 해설을 이건 나오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오, 뉴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온 것을 이게 안 나올 문제가 나왔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영국의 이제 자유당 정부의 사회 개혁은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수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자유당이 집권해가지고 1911년에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국의 1911년 국민 건강 그러니까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과 그 다음에 제1부가 의료보험이었고 제2부가 실업보험이었거든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실업보험이 최초로 만들어져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1935년 사회보장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미국은요, 사회보장법이 왜 만들어졌죠? 이게 왜 만들어졌냐? 미국은 개인주의 국가인데, 즉,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율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따진다? 개인한테 따진다. 아셨죠? 그게 곧 개인주의예요. 근데 미국은 이 개인주의인데, 그런데 사회보장법이 제정된단 말이죠.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이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량 빈곤 때문에 그래요. 대량 빈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됐어요. 왜? 이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90% 이상이 실업자가 돼요. 대부분이 40% 이상이었고 엄청났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90% 이상이 빈곤한 상황에서 후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후보 대통령이 1933년 선거에서 패하게 되고 다소 진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차 누딜, 2차 누딜하고 그리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 사회보장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공공부조. 세 가지 형태의 공공부조, 그 다음에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보시니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결합되는 형태죠? 그잖아요. 이제까지 보세요. 빈민법 시대에는 공공부조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 그 다음에 이것을 결합한 형태의 지금 이 사회보장법이 미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큰 틀이 공공부조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라고 한 양대축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1942년에 베버리지가, 즉 사회복지 아버지죠. 우리한테는. 예, 사회복지 아버지. 예. 우리 복지국가를 Children of 베버리지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베버리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베버리지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 대선배단 말이에요. 대선배. 그죠? 대선배. 이분이 1941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도 이제 전쟁에
휘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세계대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근데 베버리지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쓰게 되는데 베버리지가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9월에 이미 완성이 돼요. 베버리지 혼자만의 작품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너무 진보적이니까 국가 관료들이 이거 너무 진보적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정해라. 베버리지가 관철시키죠. 그래서 12월에 발표돼요. 이 12월에 발표되는 것조차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발표되면서 베버리지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복지국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국에서 복지국가 시대는요. 복지국가 확립기, 그 다음에 복지국가 팽창기, 팽창기는 융성기, 황금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위기기, 위기기는 쇠퇴기, 복지국가 축소기라고도 하고요. 쇠퇴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평기, 복지국가 재평기라고, 이렇게 또 복지국가 시대를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확립 시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팽창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영국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945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우리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 노동당 애틀리한테 패해버려요. 애상을 얻고. 그래서, 노동당이 갑자기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비언 협의위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1942년에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를 막 기성복을 만드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복지국가 확립기에 들어가는, 그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95% 이상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알았을 정도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도 베버리지 보고서를 막 서로 논의할 정도로 아주 베스트셀러였단 말이죠. 이것이. 아셨죠? 획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 이렇게 복지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복지국가 시대는요. 확립기가 이 사회보험 시대하고 겹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동일하게 보면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편지할 때 우리 책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역사를 봤으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도 봐야죠.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과 정부 수립 이후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사회복지 역사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알았어요. 자, 어느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론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자, 자세한 것들은 제 본강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하니까요.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보니까, 자, 우리 수험서라고요. 수험서들이 이걸 막 섞어서 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 사회복지 이론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 발달 이론. 그 다음에 2번째 복지국가 발달 이론. 3번째가 이제 복지국가 유형화론이에요.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뭐냐면요. 보세요. Y는 F, X라고 하는 함수 관계에서 이 X가, 즉 설명 변수, 어떤 원인 변수, 어떤 예측 변수가 Y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느냐. 이 Y가 뭐예요?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가 없었던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곧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사회복지가 없었던 게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어디였어요? 아까 보니까 영국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영국을 연구했겠죠? 영국에서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이건데 바로 여기에는 사회 양심이론, 사람들의 이타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국민들의 지식 욕구에 대한 지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는 꾸준히 발전된다. 이렇게 봤던 사회 양심이론이나 또는 음모이론. 이 음모이론은 본래 피븐과 클로워드가 미국을 연구하면서 대공황 시기에는 공공정책이 확대되고 그 이후에 경제가 안정되니까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빈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구나. 사회복지가. 이거 지배층이 아주 야심을 가지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만든 법이었구나. 이게 바로 음모이론입니다. 사회통제이론. 아셨죠? 빈민 규제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음모란 말이죠. 또는 사회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도 시민권론, 마샬의 시민권론, 그 다음에 또 사회정의론, 또는 이제 일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즉, 영국의 차원을 넘어서 더 확대된 것이 뭐예요? 확산이론, 또는, 이 모방이론이라고 하는, 전파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종속이론, 그 다음에 진영 모순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가 없었던 게 왜 만들어졌느냐예요. 그리고 복지국가 발달이론은요, 그게 아닙니다. 본래 이제 산업화 이론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보는데,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 왜 만들어졌는데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발달 이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복지국가 발달 이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만들어졌죠, 이제 사회복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왜 복지국가 황금기 때, 아까 우리가 봤다는 황금기 때, 왜 급성장했느냐예요. 왜? 그죠? 여기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것도 그냥 약하고 왔는데, 이 팽창기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즉, 복지도 성장되고, 이때는 완전 고용이 달성되는 시기예요. 즉, 경제도 성장됐어요. 실업률이 3%도 안 됐어요. 3%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가 존재했는데, 위기기는, 이제, 팽창기는 반드시 우리가 정책론에서 알아야 할 연도는 1945년 하고요. 1970년대 중반까지, 중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팽창기거든요. 우리한테 정책적으로 막 급성장하는 시기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아셨죠? 근데 70년대 왜 대공황을, 70년대까지냐? 위기기는 1973년 10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겠죠? 예, 유가 파동이 일어나요. 오일 쇼크. 아주 잘 알고 있는. 오일 쇼크가 1973년과 그다음에 1979년에 두 차례 일어나거든요.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즉,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가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토끼가 막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예. 제가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예, 햄스터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은 케이지에 넣어놨더니요. 어느 하루는, 보니까, 한 마리가 귀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예, 건강한 애가 잘못이죠. 건강한 애가. 그래서 걔를, 따로, 예, 독방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는 아픈 애는 큰 데다 넣어놨고. 그런 것처럼 복지국가 위기기는,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가 있다가 경제라고 하는 게 시름시름하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복지예요. 그죠?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기 때는, 축소기 때는 복지를 축소시킵니다. 복지를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 복지가 막 비판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복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팽창기 때는 이게 왜 우리가 주범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한테 자꾸 탓을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팽창기 때는 왜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왜 공존했느냐? 이걸 우리가 밝혀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곧 복지국가 발달이론이에요. 왜 이때 팽창했느냐? 그러면 사회복지가 이게 이제 발달이론인데, 이 발달이론은 아까 산업화 이론,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 이론. 이 산업화 이론이 맨 처음에 나타나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막스에 의한 독점자본주의, 그죠? 클라우스 오페나 이런 학자들, 아주 유명한 학자들 여기 다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삼인주의 이론, 코퍼라티즘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 정치 이론, 그 다음에 국가중심 이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험서적을 보면은 막 여기다가 엘리트 이론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제도 발달 이론하고 복지국가 발달 이론 막 섞어놔 버려요. 하나로 그냥 사회복지 이론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 구분해서 1급은 이게 이제 전체에서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따로따로 문제가 구분해서 나오지만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문제는 물론 이제 이게 섞어서 나오죠. 전체에서 20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장에 섞어서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아셨죠? 제대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유형화 논의는 뭐냐? 이게 발달된 겁니다. 제도 발달이론에서 이제 여기로 온 겁니다.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는, 자, 복지국가 황금기를 지나서 위기, 재평기 때 보니까, 이제 복지가 너무나도 다원화되어 있어요. 다양하단 말이죠. 복지가. 그죠? 예. 그래서, 그래요. 이게 원인 밝혀냈어요. 지금 팽창한 거 밝혀냈어요. 그러면 어떠라는 거예요? 어떠냐? 이게 이제 현재적인 유용성을 갖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인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 유형화. 이 복지가 존재하는 복지들을, 그 복지국가들을 그룹을 지어보면 각 그룹에 공통 변수들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수를 끄집어내서, 복지국가의 특성이 이런 것이 있구나. 수준이 높은 국가들. 즉, 우리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아주 못하는 애들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걸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이 곧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예요. 그러니까, 제도 발달이론, 복지국가 발달이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로 이게 이 논의가 진전된 것이죠. 알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윌렌스키와 르보의 3분법, 아니 2분법, 관념적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2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티트머스의 3분법, 그 다음에 이 조지왈 등의 4분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미슈라 등등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에스핑 앤더슨, 즉 요스타 에스핑 앤더슨의 최근 모형, 즉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 예. 어떤 책을 봤더니 에스핑과 앤더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핑 앤더슨은 한 사람입니다. 에스핑과 앤더슨이 아니라, 아셨죠? 예, 그런 용어 자체도 사람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유형화 논의를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유형화 논의가 끝나고 나면 복지국가의 사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상은요, 이거 다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사상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상주의부터 시작을 하죠. 중상주의 교역주의. 예, 이거는 이 비민법 시대쯤 중세 봉건주의, 봉건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이때 이제 나타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립하면서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가 오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황금기 시기에는 케인즈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위기기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재편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3의 길. 아셨죠? 이렇게 이것을 공부해요. 그래서 제3의 길이 문제가 아주 잘 나오죠? 예,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이 사상은 조지와 일딩의 이것을 가지고 하죠. 조지와 일딩은 이제 복지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이 공간을, 자, 우리 이제 여기 공간에다 적겠습니다. 예. 극우와 그 다음에 중도 우와, 그 다음에 중도 좌와, 그 다음에 극좌로 나누거든요. 그죠? 극좌, 중도 좌와. 이걸 이제 이념의 연속성에서 이 조지와 일딩은, 극우는 뭐예요? 극우는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폐해비한 사회주의, 마크시즘으로 나눴다가 1994년 논의해서 다시 바꾸죠. 그래서 이것은 신우파, 그 다음에 중도 노선, 그리고 이거 3인주의, 그 다음에 극좌는 마크시즘, 거기다 플러스를 하죠. 페미니즘하고 녹색주의를 추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이죠, 사상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간에 이해해서. 그지, 5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시험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많이 그 문항수가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자, 기초 이제 들어가면, 자, 이해 공부했어요. 이제 기초 들어갑니다. 예. 인행사와 조사론을 여기서 다루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인데요. 인간, 사회란 말이죠. 인간, 사회. 자,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갭이니까요. 상황까지 봐야 한다. 이게 PI이죠. Person in Environment 또는 Person in Situation.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그런데 이것이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도, 조직도. 그래서 GI, 그 다음에 OI, Organization in Environment. 이렇게 얘기하듯이, 물론 GI, OI는 제가 만드는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조직도, 개인도, 집단도 모두 다 환경에서 이해하자. 이것이 곧 사회복지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인간을 이해할 때 전생애적 발달 주기입니다. 자, 태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생아기, 영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기 지나고 나서 걸음마기, 학령정기, 그죠? 그 다음에 학령정기가 지나면 학령기, 아동기가 지나면 청소년기, 청소년기 지나면 청년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걸치기같이 전생적 발달 주기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인간의 성격 이해를 또 공부하죠. 이거는 발달 심리학 내용이고, 얘는 성격 심리학 쪽인데, 인간의 성격, 즉 프로이트 심리학,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신 역동이론으로서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그죠? 이런 공부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론 나오죠. 파블로프의 실험이 사람한테 적용되는데 적용한 사람이 왓슨과 레이너, 그죠? 왓슨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아셨죠? 왜 나쁜지는 제가 본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학문적인 업적은 있지만, 예, 왓슨 레이너와 조강지체를 벌이고 바람을 피우다가 나중에 가정도 잃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뭐 사랑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예, 사랑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뭐예요? 럭비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인데,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왓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왓슨이 저를 모르는데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참 그 학문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건 참 안 됐단 말이죠. 자, 그 왓슨 그 다음에 레이너 다음에 션다이크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를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벤두라, 그죠? 벤두라의 예, 사이학 학습이론. 예. 자, 그게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인지 이론이죠. 이것은 이제 피아제하고 그 다음에 콜버그죠. 피아제는 이제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만 얘기했는데 콜버그가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인습적, 전인습적, 후인습적 그리고 6단계로 나눴죠. 자, 그 다음에 인지이론 끝나고 나서 인본주의 이론으로 또 들어가죠. 인본주의 이론은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동기 이론, 그죠? 이것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끝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여기는 좀 나옵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 자,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인간을 발달 주기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격 심리학으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인간에 대해서 환경을 필요한, 우리 환경 이해. 자, 환경에 대한 이해는요, 사회 체계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버탈람피가 제시한 일반 체계 이론과, 그 다음 브롬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학적 이론을 여기서 공부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인행사. 자, 조사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것을 기초과목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걸 사육시 1급 시험이 이렇게 기초과목에다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론은 이제 방법론이죠. 자, 조방은 그러면서도, 조방은 결국 우리가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에 적용시킨 사람이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그죠? 예, 사회학을 창시하신 분이시죠. 사회과학의 창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듯이 그 법칙을 발견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회현상에서도 법칙을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예방이 가능해요. 예측 그리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 방법론을 그대로 사회과학에다 적용하고 있는데 과학 공부하죠.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인 응용사회과학인 우리 사회복지가 이 조사 사회과학 방법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형태와 절차 그 다음에 형태와 절차까지 알았으니까 자, 어떻게 하는 절차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내요. 질문지는 도구입니다. 측정하는 도구. 자예요, 자. 자를 만들어내요. 이 측정과 척도죠, 결국. 그래서 이 도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네, 제 자가. 이게 온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 않고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표집이다, 샘플링. 그리고 나서 대상까지 결정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구니 들고 주워 담으러 가야죠. 측정해 가죠. 그죠? 이게 자료 수집이에요. 이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실험 설계, 단일 사례 연구, 그다음에 욕구 조사, 평가 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양적 연구인데 질적 연구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시험에는 우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초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의 방법론은, 자, 보면은요. 사회복지의 방법론은 이렇게 우리가 하죠. 먼저 본래는 이제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은 케이스 웍이죠. 케이스 웍. 이것을, CW라고 합니다. 개별사회 사업. 그 다음에, 그룹 웍이죠. 그룹 웍. 이것은, 집단지도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조직 사업인데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이것은 이제 CO죠. CO. 자, 그래서 CW, GW, 그 다음에 CO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이에요. 아셨죠? 저는 이제 학부 때 이걸 나눠서 공부했단 말이죠.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실천론이,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실천론에 통합이 된 겁니다, 내용이. 자, 실천론에 그러면 어디가 통합돼? 옛날에 제가 이거 공부했던 개별사회 사업하고, 사업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얘는, 자, 면접론, 관계론, 면접론, 관계론 그대로 가죠? 자, 면접론이 뭐예요? 관계론이 뭐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면접론 1대1의 면접이죠. 그죠? 이게 곧 개별사회 사업에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개별사회 사업하고 달라진 게 뭐냐, 도대체? 그것은 통합적 관점, 요겁니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과정론. 이 통합을 과정에다 다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사례 관리죠. 이게 다른 점이고, 나머지 이제 개별사회법 동일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게
통합방법론 우리가 이제 교과목도 개편이 됐는데, 실천론에서 실천의 목적, 가치, 윤리, 그죠?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요소 말씀하시면, 뭐냐면, 말씀드리면, 가치, 지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가치 기반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기반의 지식, 지식 기반의 기술이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사회복지의 3대 구성요소예요. 사회복지 실천에. 그래서 이제 가치를 먼저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접근 방법, 현장,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접근 방법, 통합적 접근으로서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체계,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그 다음에 골드스테인의 단일화 모델, 그 다음에 이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공부합니다. 아시죠?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아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 다음에 사례관리. 아까 제가 이거 사례관리는 통합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실천의 역사에서는요, 아까 정책의 역사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940년대, 1970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복지국가 정책이 팽창하니까. 꽃을 막 피우니까 이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1920년에서 1950년대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왜냐면 1920년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15년에 플렉서너라고 하는 의사가 니들 전문가 아니야? 사회사업 전문가인가? 라고 하면서 전문직인가? 하면서 니들 전문가 아니야? 해버렸어요. 우리 졸지에 전문가 아니게 됐어요.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느닷없이는 아닌데 1917년 우리 사회복지의 아버지인 베버리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어머니인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씁니다. 사회진단. 아셨죠? 그래서 이 사회진단이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 책에 나오니까 플렉스너조차도 니들 전문가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1922년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또 개별 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책을 써요. 아셨죠? 이 책을 개별 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별 사회사업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진단주의 시작입니다. 사회진단 책이 나오면서. 즉 개별 사회사업의 시작은 진단주의였어요. 근데 이때 진단주의, 미국에서 29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기능주의가,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진단주의에서 파생되고, 분파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건 개별 사회사업 내부에서 찢어졌는데, 이 이외에도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이때 등장을 해요. 3대 방법론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분학이에요. 이때 이제 이것을 곧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가주의입니다. 전문가주의.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1960년대 와야지 이제 통합주의가 되는데요. 이때 펄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것을 통합시키죠. 펄만 여사는 미국의 사회사업 대회에 나가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모이는 대회에 나갔더니 펄만 여사한테 혹시 진단주의 대학을 나오셨어요? 기능주의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진단주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고 기능주의 대학들 나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서로 의자를 달리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펄만 여사는 펄만은 진단주의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찢어져도 되겠어 우리가? 우리 대선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같은 식구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통합시키는 방법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1960년대 이후에. 자, 이 통합시키는 방법은요, 먼저 결합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별사회사학과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선생님이 집단사회사학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선생님이 지역사회 조직사학과예요. 그러면은 우리 셋이 팀을 엮어가지고 우리 팀으로 같이 어떤 한 사람을 접근하면 그것 통합이죠. 그죠? 그건 결합적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완전한 통합이 아닙니다. 그죠? 방법은 이미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복적인 방법으로 제가 혼자서 다 배워버리면 됩니다. 개별사회사업 전공하고 또 집단사회사업 다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사업 또 공부하고 혼자서 다 배워버리면 이것도 근데 방법론이 여전히 찢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여러분의 선배도 되죠? 예, 저의 선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꿰뚫는 방법을 생각하는 엮어버리는 제가 지금 제 강의가 바로 엮어버리는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건 덩쿨 강의예요, 덩쿨 강의. 예, 후박 덩쿨이 이렇게 우리가 복이 덩쿨째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지식이 덩쿨째 들어올 겁니다. 지식 덩쿨째, 덩쿨 강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엮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엮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엮어버렸냐면 이 펄만 여사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엮어버렸어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1957년에. 알죠? 1957년. 아주 중요한 연도죠. 이 관계론, 비에스텍의 관계론이 책이 나온 것도 1957년이에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인데, 아무튼 이제 펄만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핑커스와 미나 뭐 등등의 이제 통합 모델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는, 이 사례 관리는요, 사례 관리는, 통합 방법론이긴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10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1, 2, 3, 4, 10가지. 근데 이 사람, 두 문제는 A라고 하는 기관에 스몰 a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 하고, 세 가지는 B라고 하는 기관에 스몰 b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 사람 혼자서 막 돌아다녀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M, 케이스 매니저가 존재해가지고요, 나한테만 그냥 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연결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사례 관리예요. 아셨죠? 좀 다르죠? 예. 즉, 통합방법론에서는 각각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면 중개자 역할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사례 관리. 아무튼 여기까지 실천론 공부하고 사례 관리 엄청나게 문제 잘 나오죠. 예,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 한번, 제 거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예, 분석집을.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이제 실천론을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공부하게 돼요. 기술. 예, 기술. 기술은 뭐예요? 이제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기반이냐, 그 다음에 예술적 기반이냐, 크게 둘로 나누죠. 사회복지사는 냉처럼 머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뜨거운 가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정, 온기, 그리고 고통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성은 크게 두 가지다. 사회복지. 예술성과 기반. 과학적 기반. 이제 여기서 그걸 공부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자,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전문성의 기술과 관련된 것은 모델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자, 정신 역동 모델, 심리 사회 모델, 그 다음에 인지 행동 모델, 그 다음에 과제 중심, 일기개인 모델,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현실 치료까지 우리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실천도, 이게 제가 뭐 안산보고 관찰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 개입을 이런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내용 아주 재미있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하고 강의를 들으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아까 우리가 실천론은 이게 이제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아까 개별사회 사업. 그렇다면 이 가족과 집단을 여기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합니다. 가족치료, 민우진의 구조적 가족치료, 보엔의 세대 가족치료, 뭐 그 전략적 가족치료, 뭐 헬리의 뭐 등등의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런 것들 여기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죠? 당해봐도 싸다. 이런 게 바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인데 이런 것들은 저하고 공부하면 이건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막 보일 겁니다. 아셨죠? 예. 누우면 천장에 보인단 말이에요. 천장에. 그죠? 예. 좀 과장된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선생님들, 무조건, 예. 사회복지는 아주 도 같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과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인데, 기록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 지역사회 복지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아주 중요하죠. 로스만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기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인데, 여기서 이제, 지방 분권화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분권화. 그죠? 지자체와 관련해서 행정의 분권화와 재정의 분권화.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도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특히 이제 실천 모델, 로스만의 모델만 알아서는 안 되고, 테일러 로버츠의 5가지 모델, 그 다음에 웰과 갬블의 8가지 모델, 그 다음에 포프레 모델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포프레 모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3가지는 나왔습니다.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행정론으로 오게 됩니다. 이 행정론은요, 자,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복지론은요, 이것은, 간접적 실천입니다. 왜? 단위가 뭐예요? 지역사회죠. 행정은 단위가 뭐예요? 이건 조직이에요, 조직. 자, 조직이 큽니까? 지역사회가 큽니까? 당연히 지역사회가 크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을 실천으로 보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로 보게 되는데, 마이크로가 아니라, 이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왜? 행정이 매크로예요. 행정, 정책, 법제를, 자, 예. 자, 이 행정, 지금 정책이 빠졌어요. 정책론. 예. 정책론이 빠졌는데, 이 정책론, 좋습니다. 예, 정책론. 예. 행정, 정책, 법제란 말이죠. 이 행정과 정책, 법제는 우리가 매크로로 보게 되는데, 매크로로.
그러면 당연히 지역사회복지도 간접실천인 매크로에 해당이 돼요. 아셨죠? 왜? 이건 조직이고 여기는 지역사회 단위 자체가 커요. 그리고 표적체계가 조직이고요. 행정의 그러면 목적은 행정 이제 이해 행정의 일반 행정과 차이점 이것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 휴머니즘을 가치로 하는 휴먼 서비스 조직 오가니제이션 인간봉사 조직에서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 배경은 이건 조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면 이 조직의 목표, 즉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생산성과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사, 그죠? 공공과 민간의 조직은 다, 행정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이론적 배경으로서, 폐쇄적 체계에서 이 고전 모형의 관료제, 과학적 관리 이론, 그 다음에 공공행정학파,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론, 그 다음에 개방체계 이론에서, 개연성, 우연성 이론, 그 다음에 체계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것들 여기서 제도 이론, 이런 것들 여기서 공부해요. 예.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 아주 쉽습니다. 저거 공부하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조직을 이해할 때도 체계 이론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체계 이론이 있어요. 행정론에서. 조직도 하위체계, 우리 가족에도 하위체계가 있는 것들은 조직도 하위체계가 있고 이것은 OI,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rganization in Environment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조직화, 리더십,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재정관리 잘 나오죠? 예, 품목별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준 예산까지 이것도 LIB, 이 약자를 PB,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각각, 그냥 품목별 예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할 것도 많은데. 자, 아무튼 이제 이것도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제시하겠고, 이 전달책에도 문제가 잘 나오죠? 이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요. 이게 이제, 반드시 제 걸 봐야 합니다, 이거. 자, 이 정책론, 보시면은요, 이 정책론이 지금 빠져있는데, 정책론에서는 앞서 우리가 사실상 일부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사실상 정책론입니다. 이해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불구하고 이 정책론에서는 다른 뭘 공부하냐면 정책의 가치를 공부합니다. 여기서 보통 정책의 가치를 저 앞에다 집어넣는데 그건 아주 개론적인 수준이고 우리가 실천의 가치를 따로 공부한 것처럼 정책의 가치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정책의 가치는 여기 있다. 실천의 가치는 여기 있다. 아셨죠? 그래서 정책의 가치에서는 평등, 수량적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 즉, 그죠? 과정상의 평등이냐, 즉, 기회의 평등이냐, 비례적 평등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수단적 효율이냐, 파레토 효율이냐, 이 수단적 효율은 목표 효율성,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자유는 적극적 자유냐, 소극적 자유냐, 욕구는 절대적 욕구냐, 상대적 욕구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가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론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험서라고 하더라도 이걸 앞으로 빼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예. 자,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책론에서 같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죠. 정책의 형성 과정.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나서 이슈화를 통해 가지고 이 의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공의제, 그다음에 정부 의제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제가 즉 아젠다가 형성되게 되면 거기서 대안이 형성되고 정책군들이 논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지지만 거기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이고 이것을 집행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성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을 하게 되죠. 정책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 분석은 길버트와 테렐이 맞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 이 해리 스펙트 교수님은요, 1994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판부터는 이 개정판이 나오면서 길버트와 테렐, 공저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길버트와 테렐로 하는데 요즘 문제에도 길버트와 스펙트를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아셨죠? 예, 길버트와 테렐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내용 분석인데 내용입니다. 정책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정책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차원 4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자격, 그 다음에 급여의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이 급여를 종류별로 만들고 또는 전달 체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재정, 이 4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거 아주 시험 잘 나오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 다 공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책은 이 내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제인데요. 법제에서는, 물론 이제 시험에 우리가 보면은 이 권리구제, 그죠? 역사는 이제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개념에서는 이제 선문법
불문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권리성을 공부하게 되죠. 이 권리성은 이 권리 구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권, 인권, 뭐 시민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국제법 여기 문제가 나왔었죠. 아동권리협약이 나왔지만은 그거 말고도 국제인권규약, AB규약, 그 다음에 1952년에 ILO에서의 사회부장 최저기준 조약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부장 기본법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은 이제 헌법 다음에 법률입니다. 그죠? 헌법 다음에 법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죠.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명령도 이제 행정명령이냐, 법규명령이냐, 이렇게 나누는, 여기는 이제 법규명령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헌법 제 10조에 보면은, 10조 전반에 보면은, 인간 존엄성,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헌법, 모든 기본권에,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개별 기본권의 목적 조항입니다. 아셨죠? 네, 인간의 존엄성, 이 유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의 존엄성 유지.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개별 기본권들이 있어요. 헌법에. 개별 기본권. 예를 들어서 자유권,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존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존권적 기본권, 개별 기본권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생존권적 기본권이 중요한 거예요.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그 중에 핵심 조항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생존권적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권의 목적 조항인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보장을 통한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헌법 제34조를 통해서 그래서 목적 조항인 10조를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률로 제정하게 되는데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률이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고 그 법 중에서 가장 기본법이 곧 사회부장 기본법입니다. 즉 사회부장 기본법은 사회복지는 여기까지예요 하고 이제 정한 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그야말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규정한 법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법제론도 끝났습니다. 이제 분야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분야론. 마지막. 자, 이 분야론에서는 사회부장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정책론의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래는 사회부장에 대한 이해에서 사회부장은 그게 뭐가 있냐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수당. 우리나라 사회수당은 없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형태의 수당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있죠? 이것도 이제 사회수당이 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즉, 사회수당, 즉, 가족수당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아무튼, 사회부장에 대한 이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중에 이제 사회보험 제도로서 이 5가지 보험을 공부하게 되죠. 근데 5대 보험의 연도순으로 공부하게 되면,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5대 사회보험인데 5대 산에서 약자를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노인들한테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자, 5대 사회보험인데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연도까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 연도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은 1986년, 고용보험은 199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 또 그 실시연도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실시연도, 이거 1964년, 그 다음에 1977년, 이게 중요하죠. 63년에 제정됐는데, 어떻게 77년에 시행이 되지? 그죠? 예, 궁금하시죠?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제 강의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보험인데, 이 국민연금은요, 이 연금도 그 86년과 88년에 실시가 돼요. 그다음 고용보험, 예, 이것도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실시연도.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공부조로 들어갑니다. 이 공공부조, 이 개별 법률들 다 공부해요. 공부를 다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법 하나하나를 다 볼 겁니다. 이 학원 강의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법률 특강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좀 할까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한 판에 끝나네, 한 판에. 그냥 한 판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또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강의 들어가서 또 이것도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굴린단 말이죠. 그죠?
굴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한 판에 끝내버리겠다. 한 판에. 본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 공공부조 보세요. 공공부조는요, 공공부조 5개 법이 있습니다. 기초법이 있고요. 기초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자, 기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은, 이게 보편적인 수당이 될 뻔했는데, 보편적인 연금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왜? 전체 노인의 70%만 주니까. 그죠? 소득 자산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기초법에서는, 기초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초법의 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법 우리가 알고 있어도, 연도도 유효하지만, 기초법의 이 급여 종류도 유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때는 이제 두문자 암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7개를 어떻게 외울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생의 주장은 자해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암기도요, 단키에 끝나요, 단키에. 막 이렇게 길게, 이 교조가, 예를 들어 교주가, 생약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 만들어내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키에 끝나요, 단키에. 저는 이 단칼에 배워버리는, 이 두문자 암기법도 아주 단칼에 배워버리는 암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래서 뭐냐면, 교생이 실습을 나가봤더니요, 학생집, 요즘 하도 사이가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약 기초법을 낮추면 부모들 자살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해한다는 거예요, 자해. 학생들은 자살할 수는 없고, 자해하는 소동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걸 교생의 주장은 자해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 끝나죠? 7개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암기법도 이걸 꼭 암기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키에 끝나요. 단키에.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공공부조 이 법들을 또 다 공부합니다. 여기 지금 5개 법을. 사회보험 5개, 공공부조 5개, 벌써 10개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초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만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특히 기초법.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점. 그 다음 이제 공공부조에서는 빈곤의 개념이나 빈곤의 측정과 관련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자, 전문용 방식. 오샨스키 방식. 오샨스키. 그죠? 예. 궁금하시죠? 예.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라이덴 방식. 예. 빈라덴이 아니에요. 빈라덴이. 라이덴 방식이에요. 그 주관적 방식이에요. 주관적 빈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자, 강의에 들으면요, 이게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빈곤의 정도. 자,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애킨슨 지수.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강의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측정도 마찬가지고. 빈곤의 갭, 빈곤의 정도는 3가지죠. 빈곤율과 빈곤객과 센 지수. 센 지수란 말이에요. 센 지수. 예, 빈곤이 센지 안 센지. 그죠? 그래서 빈곤의 정도란 말이죠. 센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 아까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등등 나머지에 대해서 애킨슨 지수, 달톤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없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부조가 끝나면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동부터 이제 들어가죠. 노인, 장애인. 근데 아동, 노인, 장애인이 제일 중요해요. 분야론에서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아동복지에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회복 전공자라면 당연히 이 3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야론에서 근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간간히 나오는데 학교 사회복지는 요즘 실천 모델이 연달아서 2번 나왔지만 2008년 이전 문제까지 하면은 3-4번 나왔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왜 나오냐면 학교 사회복지사를 지금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학계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천 모델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정복지, 산업복지, 제가 자원봉사까지 하면 끝입니다. 자, 한 판에 정리 드렸습니다. 한 판에. 네, 한 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입양특례에 관한 입양특례법 등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여기 다 법률들이 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법률들이. 자, 법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자,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복지법이라고 하는 게 열거주의로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꼭 그것만, 애시주의가 아니라. 근데 이 열거주의에 이 25개 법률이 있어요. 이 25개 복지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왔죠, 문제가. 보호직에서는 솔선이 나옵니다. 복지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과 관련이 없는 법. 이렇게 나오는데 복지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 자, 이 25개의 열거주의인데 이 25개의
법률에 공공부조 5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5개.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개. 그러면은 2개 포함돼요. 2개. 거기다가 이 관련복지법까지 다 따지게 되면 한 10개 됩니다. 15개 정도. 그러면 15개, 20개, 그 다음에 45개, 47개. 사회복지 법률을 공부하려면 거의 한 50개를 공부하셔야 돼요. 50개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예. 아니, 공부할 것도 많은데 50개는 언제 공부해요, 그거를. 그래서 복지법령 특강해가지고 막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 막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특강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충분.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빈출 조항 위주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조항들은 아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 아셨죠? 청기누설. 예. 왜냐면은 이게 사회복지를 자꾸 돌리고 한단 말이에요. 돌리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리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한 판으로 쫙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생님들이,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포괄 해서 공부를 했으면요. 단권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반복, 회독수를 높이면서, 그 다음에 특히 기출문제를 뼈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합격. 사회복지는 무조건 90점, 85점에서 90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이제, 우리가 십자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회복지는 이렇게, 수단적, 지식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목적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소진이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소진이. 아셨죠?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그래서, 이 통합에, 지금 한 판 강의를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살기도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먼저 이론 강의를 한 판에 확 정리하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내용들을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제 강의에서는 제 홈페이지 아마 강의를 지금 welfare고시.co.kr 바로 제 김진원 사회복지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강의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뿐만 아니라 강의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면접까지도 제가 지도를 할 겁니다. 필기 합격하시면 면접은 저한테 오세요. 그냥 합니다. 그냥. 아셨죠? 그냥이요. 그냥. 예. 물론 이제 제 이론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해줄 겁니다. 예. 왜냐면은 본래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예. 다른 강의를 선생님 듣고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기본적인 강의가 좀 저한테 이렇게 복지 마인드뿐만 아니라 지식이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대줘야지 좀 논의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하기보다도 제가 좀 같이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도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또 면접 준비를 하시기도 하면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와 면접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합격할 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요,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 바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봄꽃을 보면은요, 이 봄꽃이라고 하는 게요, 보니까 잎사귀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죠? 봄을 알리기 위해서.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린 상황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너무 쉬울 겁니다. 그죠? 광합성 작용도 많이 되고, 그죠? 그런데 이 잎사귀도 없는데 온몸에서 짜가지고 꽃을 피우는 벚꽃, 개나리꽃, 그죠? 참 그 꽃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예, 봄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봄을 알리는 꽃으로 너무 좋아하고 행사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꽃이 가을에 피는 꽃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가을의 꽃은 또 가을 꽃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추나무가 뒤늦게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목표를 정하셨죠? 그래서 지금 정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예요. 그것이 곧, 그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 효능감이에요. 만두라고 얘기했다. 자기 효능감. 아셨죠? 그건 또 로저스가 얘기한 유기체적 신뢰예요. 유기체적 신뢰. 자신을 믿어요. 자신. 아셨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투리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깜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깜본다는 얘기. 너 지금 나 깜보냐? 이것은 나를 지금 허구로 보냐? 이거 서울말로 하면 허구로 보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좀 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좀 얕잡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덤비는 겁니다. 아셨죠? 예, 바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복지 수험 강의 넘버1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를 믿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나가시면 반드시 사회복지는 9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면접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합격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인생과 그리고 제 인생 간에 서로 교류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 우리 선생님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